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인선으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인선의 배경, 또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논의하기에 앞서서 잠깐 최 전 수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정계 은퇴 선언 하셨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연령적으로 보면 아직 은퇴할 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39에 첫 국회의원이 됐고요. 꽤 긴 시간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세상은 엄청 바뀌었죠. 지금 이 디지털 융합 문명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이제 세상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문화, 의제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운동 세대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졌던 그런 소명의식도 시대 변화에 맞게 또 일단락되고 또 새로운 소명감이 대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패배를 했잖아요. 요즘 당내에서도 송 전 대표 문제 등등등으로 이런저런 이제 갈등 내지는 또 쟁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또 그 패배의 원인이 있거든요. 또 민심과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책임도 또 구성원의 일부로서 또 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최 수석께서 지난주에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와의 관련된 입장을 내놓고 그게 굉장히 또 당내에서 좀 논쟁이 벌어진 계기를 만드셨거든요. 자, 그 말씀에서 하시고 싶었던,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 입장 어떤 게 돼야 된다, 이런 게 담겨 있었던 얘기였습니까?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그러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 정책을 책임 있게 구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국민들에게 회고하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첫 출발은 적어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졌으니까 그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이런 것은 그야말로 깨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께서 여러모로 훌륭하고 또 소명감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쇄신을 하자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를 쇄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 대표 스스로는 또 당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송 대표만의 나홀로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책임이고 신뢰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송 대표 개인을 떠나서 민주당 전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참 조금 못할 짓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조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이재명 후보에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 그 선거 기간 중에 보면은 그 이재명 씨 그 후보의 그 부인이 김혜경 씨가 소고기 사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탐 대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에 실패한다, 잃는다는 표현인데 그게 아마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만 소고기만 안 사 먹었어도
법인카드 가지고 저는 0.74%로 졌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아마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졌을 텐데 어쨌든 소탐대실 한 부분에 대해서 두고 아마 후회가 될 것이다. 아마 집에서 많이 후회를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최재성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당내에서 당내 민주화에 상당히 건전한 비판이고 어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한층 더 더불어민주당이 좀 성숙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우리 얘기를 한거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1차 인선이 발표가 됐죠. 어제 윤석열 장선인은 이번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 실력을 꼽았는데요. 한편에서는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 인사라는 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수호님께 여쭤볼까요? 보통 이제 조각을 하게 되거나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되면 명분은 실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안배는 없다 이런 말을 이제 당선인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야말로 조각이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나 또 정부가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을 그 조각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한 또 이 당선자의 그야말로 이제 의중 자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렇게 투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친소관계 이외에는 달리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특징적이지도 않고 이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저기 실망했습니다. 혹시 가장 주목한 분이 있었다면 어떤 분이셨어요? 정치적으로야 원희룡 전 의원인데요. 사실은 저는 추경호 내정자를 조금 주목을 합니다. 그 한 분의 인사가 아니고 우선은 총리 내정자도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정책실장을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경제수석을 또 누가 할 건지 몰라도 아무튼 그 범주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비서실장에 또 거론되는 분들도 또 경제관료 출신이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나왔지만은 최준경 또 김대기 전 실장 등등등 다 기재부 출신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정책의 균형들이 무너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사회 정책이 안 그래도 경제관료 출신들이 청와대나 국무위원들의 포진을 하고 있으면 사회정책 분야가 굉장히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최경환 정치인 출신으로서 기재부 장관했던 최경환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게 진짜 실패도 했거니와 조금 이제 황당한 정책들을 했고 그러나 힘은 있었으니까 밀어붙이기도 했고 이런 게 이제 다른 인사와 맞물리면서 경제 관료의 과잉을 갖고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솔리먼 현상에 대한 좀 걱정이셨던 것 같은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 인사들 괜찮았습니까? 저는 일단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몇몇의 실력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뽑은 것은 순전히 실력으로 능력을 보고 뽑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장관 수행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사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좀 실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인사 선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임무들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 얘기를 집어서 해주셨는데 네. 전에도 정치인이 맡아서 좀 이 세부적인 거에서 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원희룡 지금 후보자에게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그 후보자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정치만 하신 분이 아니고 물론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또 제주도지사의 행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정과 정치를 모두 이렇게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김현미 전 장관보다는 훨씬 더 좀 유연하고 훨씬 더 그 사고의 폭이 좀 넓을 것 같고 또한 그 반년 교사를 삼아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원희룡 그 장관 내정자가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내정된 분 한 분에 대한 이제 평가는 또 이제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선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갖고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입만 열면 맹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적도 그와 개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선인 측이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예견돼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부양의 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발 테이퍼링이 아주 가파르게 시작이 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요. 또 공급 계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갖고 올 텐데 결국은 DTI나 뭐 LTV 같은 거를 조정하겠다, 또 뭐 대출 규제를 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빚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은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불가피해지는데 그런데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는 빚을 안 지고 부동산은 부양을 방기를 하면서 가계부채는 늘리는 이런 걸로 가게 돼서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경제정책하고 저는 뭐 아주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지금 양립할 수 있는 논리로 지금 얘기들을 하거든요. 부동산은 완화하겠다. 그런데 테이퍼링은 진행하고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서로 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부동산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동적인 반감으로 그냥 방기를 하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가계부채를 늘려나가고 국제적으로는 테이퍼링의 이제 역효과들이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응답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개개인의 경제 라인, 특히 경제 라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이제 무망할 정도의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들이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 노선이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면 그거는 매우 저는 위험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우리가 역사를 좀 되돌아봤을 때 그 실패했던 그 부동산이 실패해서 실패한 정권으로 끝났던 정부가 있었죠.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중산층이나 또 중도층들이 그 이탈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권을 그 이명박 그 정부에 넘겨줬는데 이제 타당에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비슷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이게 사업형으로 주도해서 가는 거 아니냐, 불로주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오히려 5%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을 갖다가 안정화시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대로만 안 하면 저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의 그 집값은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안정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성공했던 그 정책들을 잘 펼쳐 나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Anything but law처럼 노무현 정책만 아니면 된다. 마찬가지로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것만 아니면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 부동산이 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한다면 재정립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동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는 실패를 예견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또 다른 성격으로 실패한 거거든요.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전세값 잡을 생각 안 하고 그러면서 그때 LTV DTI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때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오히려 두루 반면교사를 삼아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는 매우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좀 뭐 반박은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집값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15년 정도의 그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한 5년 정도가 5% 다운된 상태에서 계속 안정세로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그 물가 상승률에 좀 비례해서 상당히 그 안정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반푼수 집안 망한다고 완전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정말 그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급등한 이 부동산 가격을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정말 신속하게 안정화시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이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국민들께 아주 그 안심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합니다. 말씀만 더 얹으면요. 사실 뭐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또 정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컸고요. 또 참여정부 때의 부동산 세제 강화들이 그 정부에 또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막 공실이 나고 주택가격 하락을 갖고 오고 지역마다 격차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공급책 자체를 이명박 정부에서 자체를 계획하지 않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금융위기로부터 오는 이 타격을 줄일 것인가에 있었지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정보다는 사실 지역적인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부동산으로 굉장히 경제가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뭐 여당이 됐고 집권 세력이 됐으니까 반동적인 정책으로만은 성공할 수 없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정말 실력으로 결과로 좀 네.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 원희룡 후보자가 이 자리가 시험대이자 독배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게 아마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검찰 수사권 문제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 모두 박탈하는 법안을 한 달 안에 처리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입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실의 정치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른바 수사권 박탈 법안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큰 흐름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쪽으로 잡혀가고는 있는데요. 예. 그것이 완전히 통일된 의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지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무슨 주의 주장이든 책임 있게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데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 아닙니까? 이것이 또 다른 내부 분열이나 분란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형태로 이게 귀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변수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또 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결재를. 예.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재의가 되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돼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점도 어떻게 될지 조금 점검들을 분명히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리스키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결집된 힘으로 넘을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봐야 될 문제고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국민의힘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첫 회의를 주재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두 가지로 분석을 지금 했는데 둘 다 굉장히 좀 쓰는 어휘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알박기 표현도 있고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검찰 편도 아니고 경찰 편도 아니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 잡아내는 거잖아요. 비리 있으면 그걸 잡아내고 그게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그는 별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주장하는 것은 그 검사 출신들, 검찰들의 그 어떤 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저항한다, 이런 또 비판들도 있거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속도를 좀 이렇게 너무 빨리 내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경찰이 이 전문적인 그 수사에 대해서 과연 그걸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인력이 있는지 또 이게 하려면 또 인력이 또 많이 보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살펴보면서 또 여야가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이 번갯불에 이제 콩 볶아 먹듯이 이걸 지나치게 이게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선 과제냐 하는 부분에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이게 비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저렇게 해주면 좋아요. 예,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헛발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좋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이 민생을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좀 하고자 할 때 여기에 좀 협조해주는 조금 그런 야당의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권성동 보십니까? 원내대표의 말씀은 네. 이제 지나친 것을 넘어서서 너무 이제 전략적이니까 이제 집권당 되면은 저러면 안 되거든요. 대선 불복 아니라는데 대선 불복 딱지를 자꾸 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로고요.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지나친 논리죠. 사실 문재인 정부 뭐 핵심 인사든 뭐든 이 새롭게 만들어질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되면 뭐 중수청이나 혹은 경찰이나 혹은 또 공수처나 수사를 안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할 거 다 했습니다. 검찰도 할 거 다 했고 우리 정부가 쓰면 민주당 정부가 쓰게 되면 검찰이 완전히 돌변을 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권하자마자 최도술 뭐 총무비서관 안희정 구속하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된 이 정권을 뺏긴 세력을 끝까지 이 수사기관에서 보호하고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전략적이고 이것을 막기 위한 논리치고는 너무 좀 군색하고 여당답지 않다 이런 생각. 이 얘기는 사실 좀 더 논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의 큰 고비가 내일 있을 민주당의 의원총회잖아요. 이 결과를 좀 보고 진행되는 상황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